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온도가 영하 10도, 체감온도 영하 14도입니다. 어제보다 한 1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살을 내는 이 북극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강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번 한파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이번 겨울 날씨는 어떠려고 이러는 건지 오늘 첫 순서 날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내부 고발자 K스포츠재단 노승일 전 부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7년을 보내는 소회가 누구보다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요, 이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싶은 인물들 한 명씩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그 첫 순서 노승일 전 부장 만나보도록 하지요.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들 그나저나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시호 씨가 예상보다 높은 형량을 받아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플리바게닝이란 거였습니다. 플리바게닝. 생소하긴 합니다만 장시호 씨는 왜 플리바게닝의 혜택을 받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했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이 플리바게닝을 올려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춥습니다. 날씨가 뉴스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도 날씨가 뉴스입니다. 정말 살을 에이는 듯이 춥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도고요. 철원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가평, 경북 북부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한파경보로 강화가 됐습니다. 물론 겨울은 춥죠. 하지만 춥다는 걸 감안해도 근래 이 무렵의 추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지금 동장군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왜 그런 건지, 또 이 추위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올겨울 날씨는 어떤 건지 잠깐 예측을 하고 가보죠.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기성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추운 겁니까? 올겨울이 좀 이례적으로 빨리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강한 한파가 내려오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북극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북극에 있는 한기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네. 우리나라 그 5km 상공에 영하 30도의 한기가 내려왔는데, 12월에 영하 30도 선이 내려온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이 한기가 내려와서 이제 우리나라 북동쪽, 그러니까 지금 저 러시아하고 만주 국경 부근에서 상층 저지 저기압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블로킹 저기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게 고기압이 동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유입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한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내리는 역할도 하고요. 차가운 고기압이 계속 위치하다 보니까 추운 날씨를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북극에 있는 한기, 영하 35도짜리 한기가 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이례적으로? 지구온난화의 하나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북극에 보면 이제 폴라보텍스라고 부르는 극 소용돌이 기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극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고 있는 하나의 소용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한 북극의 한기입니다. 이게 보통 겨울에는 이 북극의 한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트기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북극의 기온이 낮을 때는 북극하고 중위도 안에 그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제트기류가 아주 강하게 동서 운동을 해요. 동서로. 북극의 한기가 내려오는 걸 막아줍니다, 이 제트기류가. 근데 이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북극 기온과 중위도 기온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북극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동서 운동보다는 오히려 남부 운동을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운동을 하죠. 북극 한기가 남쪽으로 길게 내려오면서 이 지역은 아주 혹한이나 이 한파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북극의 기온이 이제 제가 그 기후 변화로 따뜻해졌다고 하더라도 중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춥거든요. 아무리 거기가 높아졌다고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북극의 한기가 남쪽으로 쭉 제트기를 따라서 내려온 지역 쪽으로는 거의 영하 한 2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닥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겨울은 왜 더 추워지는 건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북극의 온도는 내려갔다고 해도 굉장히 추운 거죠. 근데 이제 북극과 중위도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제트기류가 더 활발하게 그 사이를 막아주는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그 막아주던 역할을 못 해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돼도 겨울은 더 추워지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지구가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예. 그런데 왜 겨울에는 더 춥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구온난화의 역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나타나는 기상현상 중 가장 심각한 것이 기온 상승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여름에는 뭐 요새 계속 폭염이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프리카라고 우리 지난 여름에 대구를 불렀잖아요. 너무 더워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 평년보다 더 추워지는 경우도 바로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이번 한파 그리고 올 겨울 날씨를 좀 예측해 봐야 될 텐데 우선 이번 한파는 언제 풀립니까? 지금 이번에 내려온 강한 한파는 뭐 이번 주말 토요일 정도에 일시적으로 약간 좀 풀릴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다시 17, 18, 19일에 또다시 한파가 또 내려오거든요. 두 번째. 또다시.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지나가고 지금 보기에는 한 성탄절 부근에서 약간 이제 평년 기온 정도 회복한 다음에 예. 다시 12월 말서부터 1월 초에 한파가 또 내려올 거예요. 그렇게. 그 센터장님 잠깐만요. 제 예로부터 우리 겨울 추위 하면은 3한 4온 그랬잖아요. 네네. 3일 추우면 4일은 풀려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 한파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주말까지 계속 간다 그러면 왜 이 3한 4온은 무너진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겨울 기상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3한 4온이죠. 예. 최근에 이런 주기적인 3한 4온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건 이제 고전적인 기상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의 영향으로 이런 모든 날씨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지구온난화. 네, 그러니까 이제 3한 4온의 온난 주기가 아주 불규칙적으로 변해 나간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부터 추웠는데 예를 들어서 13일간 계속해서 평년보다 춥다가 이틀이 따뜻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14만 2온이거든요. 14만 2온. 앞으로도 3한 4온의 어떤 이런 주기적인 날씨는 보기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교과서에서 이제 겨울 특징 하면은 3한 4온 이런 거만 외우고 시험 보고 이랬는데 더 이상은 이 의미가 없네요. 교과서에서도 빠져야 되게 생겼네요. 네, 거의 안 나타납니다 이제는 잘. 자, 그럼 이제 올 겨울의 전반적인 날씨 예측을 좀 해볼게요. 지난 여름에는 근래 어느 때보다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그럼 이번 겨울도 혹시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야 되나요? 일단 평년보다는 추운 그런 겨울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라니냐 현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라니냐 현상은 이제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이제 평년보다 낮은 형태인데 일단 뭐 올 겨울에는 뭐 약한 형태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게 예상이 되고 있고. 대개 이렇게 라니냐가 있는 해에는 우리나라 겨울이 추운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이제 물론 올해 지금 12월이 평년에 비해서 현재 3도 이상 낮은 아주 혹한이거든요. 너무 추워요. 평균 기온이 3도라면 엄청 추운 거죠. 엄청난 거죠. 예. 작년, 재작년보다 지금 올해가 거의 뭐 3도에서 6도 정도 낮은 기온입니다. 평년 기온이. 그러니까 3도면은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평균 기온 3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 추운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뭐 거의 이례적인 역대급 올해 12월은 추인데 1월, 2월에도 평년보다는 기온은 낮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3월처럼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은 그런 혹한은 아닐 것을 일단은 예상을 합니다. 다만 저 기온의 높낮이 추워졌다가 기온이 또 올라가고 이런 진폭이 좀 심한 이런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을 일단 봅니다. 그래요.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이게 지구온난화로 모여요. 요즘 날씨 얘기를 했다 하면. 근데 심각성을 이번에 우리가 절절히 느꼈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뭐 내복이라도 하나 좀 껴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추울 때는? 저는 내복 입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혜로운 삶도 삶이고 지구 온난화를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난방 좀 덜하고 내복 껴입어서 온도 올리는 내복 다시 입기 캠페인 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웨더 예보센터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2017년)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희 뉴스쇼에서는 오늘부터 연말까지 인터뷰 그 후가 궁금했던 분들을 한 분씩 차례로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지난 겨울 불거졌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그야말로 맹활약했던 분이죠.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 지난 5월에 저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후로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올 한 해를 함께 마감해 보겠습니다.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승일입니다. 아니 현재 직함을 제가 찾다 보니까 네네.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체육회의 이사장. 네. 이사장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대한청소년체육회 그러면은 이게 무슨 공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공기관은 아니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이완영 의원이 저를 이제 명예훼손을 고소하면서 안민석 의원님이 이제 변호사 비용을 모금해달라고 트위터에 올리셨는데 이틀 만에 1억 3,700만 원이 모였어요. 이틀 만에요? 제가 그 돈을 그 박창현 신부님한테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사회로 환원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공익재단을 만드신 거군요. 네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보면 돈이 없어서 운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또 부모님이 또 포기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을 이제 도와드리고자 해서 이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승일 이사장도 저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86년서부터 제가 이제 운동 선수 생활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서 어쨌든 승진하셨네요, 이사장으로. 어렵습니다. 2017년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태블릿 PC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된 이 국정농단 사태가 촛불 집회로 이어지고 탄핵에 또 새로운 대통령 선거까지 격동이란 말을 이거 아무데나 못 붙이는 건데 여기다가는 붙여도 괜찮죠? 네네, 맞습니다. 노승일 이사장의 올해는 어땠습니까? 돌아보자면. 2016년 12월 22일 날 이제 5차 청문회 이제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1월 9일 날이 이제 2차 참고인. 그다음에 1월 24일 날 최순실 재판 증인. 2월 9일 날 헌법재판소 증인. 5월 4일 이재용 재판 증인. 맞아요. 6월 5일 날 박근혜 재판 증인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법원을 이제 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더 이상 안 가셔도 된다는 거에. 정말로 굵직한 역사적인 재판에 다 증인으로 가신 거네요. 네. 돌아보면은 아쉬운 것도 많고 또한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박근혜 재판이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재판에 또 참석을 안 하고 이거 꽉 다물고 아예 그냥 돌이 돼서 전 대통령으로서의 할 행동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대통령다운 행동이 아니다. 네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11월 24일 재판에서 오열을 했다 그래요. 오열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나를 사형시켜달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억울하다. 이 부분은 보면서 어떠셨어요? 본인이 솔직하게 뭐 억울한 면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최순실하고 제가 이제 2014년 3월부터 같이 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이 지켜봤을 때는 뭐 쇼맨십에 불과한 게 아니냐. 쇼맨십 보여주기 위한 울부짖음이었다? 네네네. 그 최순실이 2016년 10월달에 독일에서 입국을 하면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의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그다음에 이제 2017년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더 이상의 민주검찰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었거든요. 대한민국 검찰, 민주검찰 아니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또 청소 아주머니가 욕하시고 막 이랬던 장면 떠올라요. 요소마다 본인이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쇼맨십에 불과하다. 최순실표 퍼포먼스.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그 요소마다의 퍼포먼스와 그다음 쇼맨십을 보여줌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수단체 이런 쪽에서 더 많이 뭐 정부에 항의하고 검찰에 항의하고 법원에 항의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또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퍼포먼스를 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재판, 최순실 재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우리 노승일 이사장 인터뷰 5월에 인터뷰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그때 이제 정유라가 입국하기 전이었어요. 정유라 씨가 입국하기 전이었는데 노승일 이사장이 이런 말씀하셨죠. 정유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입국을 하면 이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디까지 불지 모른다.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정유라랑 독일에서 약 한 3개월간 같이 생활하면서 예. 정유라랑 또 대화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요소요소마다 있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의 행동을 관찰해 본 결과가 이제 럭비공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온 거죠. 그래요. 그 당시 정유라 씨 입국하고 나서 특검팀의 차를 타고 엄마도 몰래 가가지고 엄마한테 불리한 증언했던 거, 그거 보고 국민들 굉장히 많이 놀라셨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노승일 이사장은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 끄덕끄덕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유라는 또래의 생각보다는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대요? 보기에는 좀 철부지 같은 행동도 하고 뭐 그래 보이는데. 당시에 독일에서 같이 있었던 정유라를 도와줬던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 저한테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회장님은 절대 정유라를 못 이긴다. 왜? 정유라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순실 씨는 엄마는 정유라 못 이긴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최순실이 생각했던 수를 뛰어넘어서 예. 더한 수를 써서 지금까지도 회장님은 정유라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은 특검팀 차 타고 가서 엄마에게 불리한 증언해 한 것이 그 당시로서 정유라 씨로서는 사실은 최상의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신 거군요, 보면서. 네네, 그렇죠. 그래요. 그것도 참 돌이켜보면,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국정농단 재판의 명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특검이 밝혀낸 게 특검팀 스스로는 30%라고 했어요. 근데 노승일 이사장은 지난 5월 인터뷰에서 10%도 안 된다고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 중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밝혀졌어야 하는데 못내 아쉽다. 2017년 보내면서 못내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쉬운 점은 문화계예요. 문화계. 최순실이 체육을 이용을 해서 기업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던 그 상황들. 그러면 최순실은 과연 미르라는 문화재단을 갖고 기업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미르라는 거 만들면서 이미 후원금 많이 받았다는 거는 밝혀진 거잖아요. 네네. 일단 K스포츠 재단을 만들면서 각 기업마다 후원금을 받았잖아요. 받았죠. 네, 그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또 기업과 컨택을 해서 추가적인 또 지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또 미르의 그 사업을 이용을 해서 기업과 컨택한 적은 없냐? 저는 이걸 좀 의심을 갖는 거죠. K스포츠를 통한 기업으로부터의 후원 말고 협찬 말고 미르를 통한 건 또 없는지 이 부분. 네. 처음에 국정농단은 미르 때문에 먼저 주목을 받다가 그다음에 이제 K스포츠까지 이제 왔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K스포츠 쪽에 이제 집중이 된 거예요. 노승일 부장은 그때 K스포츠 부장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미르 얘기는 사실은 증언해줄 내부에 누군가가 또 나타났다면 더 많은 걸 밝혀낼 수도 있었을 거다, 이 말씀.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자, 2017년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말이죠. 국정농단 사태, 그러니까 피의자로 연루된 그 사람들 제외하고 국정농단 전과 후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뀐 사람을 꼽으라면은 노승일 이사장 같아요. 과찬했습니다. 아니 이게 참 너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예, 제가 좀 파란만장하게 살긴 살았는데 제 인생에 원래 이거는 없었거든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네네. 돌이켜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국민들한테 일단은 죄송해요. 저는 국민들한테 그 빚을 졌어요. 하나의 빚은 저도 국정농단 세력과 같이 거기에 포함돼서 일했던 사람이고. 물론 모르고 고용이 된 거였지만 어쨌든 뭐 잠깐이든 어쨌든 일한 건 맞다. 네네. 그 부분 죄송하다. 네네. 그 부분은 정말 국민들한테 사죄드려야 되고. 또 하나의 빚은 촛불 집회예요. 촛불 집회에 빚을 졌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촛불 집회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아무리 증언을 하고 했어도 언론에서의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서 언론이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생명의 이제 안전을 보장을 받았잖아요. 국민들이 뭐 저 노승일 증인을 보호해야 된다, 신변 보호 막 요청하고 이랬잖아요. 촛불 집회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두 다리로 걸으면서 예. 이런 대한청소년 체육회라는 사업을 다시 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돌이켜보면 국민들한테 죄송하면서도 예.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죠. 그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은 혹시 위험한 일 같은 거 안 당하세요? 뭐 협박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죠.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혹시나.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그렇죠. 그래요. 아이고. 네. 예, 노승일 이사장.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갑니다. 네. 이 재판은 우리가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개인적인 소망, 새해 소망은 뭔가요? 새해 소망은 2018년에는 대한청소년체육회가 예. 크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후원금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일하러 갑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음식점이나 아니면 과일 가게에 가서 서빙을 하거나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받은 아르바이트 비용을 후원금으로 이제 다시 넣어놔요. 대한청소년체육회.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 해봤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아하. 2014년 최순실을 만나면서 겪었던 일들, 검찰 출석하면서 증언했던 내용들. 회고록이군요, 일종의. 네네. 그래서 책을 써서 인쇄를 받아서 인쇄로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은 생각에 내년도 새해 소망, 2018년 새해 소망은 대한청소년체육회가 크게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한 책이 엄청나게 팔렸으면 좋겠어요. 아우 솔직하세요. 그냥 엄청나게 팔려서 그 돈으로 체육을 하고자 하는 그 꿈나무들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고 싶다, 그 소망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대한청소년체육회 잘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파란만장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7년 마무리 인터뷰 마지막은 웃음으로 끝나서 참 기분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전 K스포츠의 부장이었죠. 지금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노승일 씨였습니다. 김성태 새 원내대표 인터뷰 들으시고는 많은 분들이 뭐 주문의 문자, 당부의 문자들 보내주셨어요. 이영무님은 지난 과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정직한 보수로 확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8923님은 김성태 의원이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시죠. 초심 잃지 않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셨어요. 어제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일성 가운데 하나가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서민과 노동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보수당에서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노승일 이사장,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과 인터뷰 들으시고는 정숙자님 응원합니다. 어쨌든 국정농단 밝혀냈는데 정말 큰일 하셨어요. 고명성님 이런 문자도 주셨고, 날씨 얘기 들으시거든요. 7067님 춥죠. 하지만 추워야 겨울 아닙니까? 이런 분 계시고, 김대규님은 사만사원 무너졌다고요? 사만사원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사만사원도 추워했는데 정말 이제는 그리울 처지가 됐죠. 민경현님은 아까 내복 입자 이 얘기 들으시고는 내복 입는 건 좋은데요. 지하철 타면 또 너무 답답해요. 겨울 참 어렵네요. 추운 새벽에 나오느라 애써주시는 뉴스쇼 팀들도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한테 인사까지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잘 받았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반가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귀엽고 재밌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의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아니 누가 안 귀엽고 안 재밌대요? 왜 그런? 아유,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왕년에 좀 귀여웠는데. 백성훈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이 정말
귀여우세요. 그러니까 알고 있죠. 저도 맨 처음에 무서워했었는데요. 지금은 누님이지만 굉장히 귀엽다고 제가 오늘 저 그렇게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괜찮습니다. 이런 분위기. 그나저나 두 분 춥잖아요. 많이 추우시죠. 그렇죠. 내복 오늘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내복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입으셨어요? 저는 어제부터 조금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위쪽만 간단하게 입었는데. 간단하게 입는 건 뭐예요? 있어요. 그 내복 중에 이렇게 두껍고 긴 거 말고 예. 반팔처럼 생긴 거 있습니다. 이제 특정 상표를 말하기가 뭐해서. 반팔로 된 거.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롱패딩으로 겨울을 하고 있습니다. 롱패딩 입고. 노영희 변호사님은 귀여우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사실 입어야 되는데 저는 며칠 전부터 콧물이 나오긴 하는데도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춥게 입고 다니세요. 옷이. 너무 이 젊음을 아직도 아니 게 아니라 차에 옷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니까 주로 안 걸어 다녀가지고 제가 좀 약간 잊어버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요즘 나오시는 분들마다 내복 입으시나 체크하고 있어요. 아까 반기성 센터장 인터뷰 여러분 들으셨지만 이 한파가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복을 입어서 조금이라도 환경에 좀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 내복 입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되죠. 난방을 좀 덜해도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입지 마시고 제대로 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벽에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사람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김태효 전 비서관, MB정부 시절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라는 이 VIP의 지시를 국방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의 구조를 좀 보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김태효 비서관에게 전달을 하면 김태효 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보고하고 또 역으로 지시를 받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이버사령부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 이제 뭐 성향을 가려서 뽑으라.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전달했다. 이제 어찌 보면 이 큰 줄기의 중간 연결고리에 있는 메신저 분입니다.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이 됐다가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풀려났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사실 법원의 기류가 조금 묘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영장 발부된 거 보셨나요?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이번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관진 전 장관이 적부심에서 풀려날 때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자체가 다툴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이 아직 완벽하게 수사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네, 수사 그렇죠. 더해라. 부실하다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다퉈서 무죄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걸 구속을 시키는 건 너무 중하다. 그럼 이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사실 검찰이 치명상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영장이죠.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홈쇼핑 업체에서 뇌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 번 기각됐고 이번 두 번. 이번에 이 전 수석도 역시 다툴 여지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그 영장 기각하시면서 그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그러니까 의심된다는 말을 쓰셨거든요. 이미 드러난 그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나 관여 범위 등의 조금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으니까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영장 발부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영장 기각 사유는 사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기각 사유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 같으면은 이런 정도의 범죄가 소명이 되고 혹은 증거가 많이 수집돼 있고 객관적으로 여러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으면 당연히 구속을 시켰어요. 예전에는.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검찰이.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이건 당연히 영장 나오는 사안인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기각 사유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법원이 영장 발부를 아주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기류가 바뀌었다고 보시는 바뀐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면 전병헌 수석, 전 수석이긴 합니다만 이번 정권의 권력자기 때문에 일부러 봐준 거라고 보세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첫 번째 그때 롯데홈쇼핑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절치부심을 해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GS홈쇼핑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정무수석에 있으면서 무언가 또 그 게임산업진흥을 위해서 좀 압박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넣을 때. 혐의가 두 개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도 좀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쉽게 말해서 오빠 오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수사를 했는데 구속을 못 시킨다라면 그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또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우리는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예. 검찰 내부는 정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권순호 부장판사가 이번에 영장 기각 판사님이신데 아마도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떻게요? 그러니까는 같은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제 원래 우병우 전 수석은 그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매우 애매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동안 기각이 됐었었는데 맞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같은 판단을 해보게 되면 기각이군요. 네, 기각될 가능성이 좀 또 높지 기각이군요.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기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석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았다.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그게 이제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데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은수 국정원 2차장이 영장이 기각됐죠. 그랬죠. 거기도 메신저예요. 메신저 개념이랑 가깝습니다. 물론 최은수 차장은 뭐라 그랬냐면 추명호 국장이 직접 보고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알고 묵인하는 정도였지 내가 관여는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맞아요. 어쨌건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지금 영장이 지금 3번 기각됐나요? 2번 기각됐죠? 2번 기각됐나요? 2번 기각되고 3번째. 3번째죠. 한 사람한테 영장 3번이나 청구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에 또 기각되면 그럼 우병우 수석은 도대체 수사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라는 또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하는 기류가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기류라면.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를 자신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 아니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청구를 하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하면 보통 그 다음 날이나 혹은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 정도 안에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3일이나 시간을 주었고 또 변호인 측으로 하여금 이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거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해라. 이런 주문으로 들려서 지금 아마 검찰은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류가 바뀐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를 저희가 뭐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기점이 딱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이후부터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석방 뭐 물론 적부심에 석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석방이 되려면 특별한 이유 사정 변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됐죠. 그게 전혀 없이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을 그대로 뒤집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인 시점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검찰하고 지금 법원하고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법은 하거든요. 기싸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판사들하고. 사실 저는 아니길 바랍니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법원을. 네. 그렇군요. 어쨌든 기류가 상당히 변했다. 영장을 청구하는데 영장을 발부하는데 신중해졌다. 근데 그게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구속 적부심에서 뭐 김관진 씨 등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론에서 얘기들을 많이 나오니까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죠. 당시에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은 법원의 판단이었고 정당했다라고 한다면 같은 궤에 있는 김태호 전 부장관에 대해서 마찬가지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요. 오늘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장시호 씨 재판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장시호 씨. 2년 6개월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죠. 여러분 그 장면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장시호 씨가 나가면서도 뭐 우리 아들은요.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아들 데리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장시호 씨 재판이 우리 주목을 받았던 건 특검의 복덩이 아닙니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좀 혜택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구형량보다 실제 형량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도우미 역할한 건 아무 소용 없었던 거냐? 플리바게닝이란 게 우리는 정말 전혀 실제적으로 없는 거냐? 이런 논의들이. 사실 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8일 날 장시호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구속기간이 지나고 유일하게 풀려났죠. 맞아요. 국정농단 관여자 중에 유일하게 특검에서도 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풀어줬어요. 거기다가 장시호 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하면 정말 굉장히 낮은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특검에서 장시호는 풀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널을 계속 보낸 거예요. 재판부에. 장시호 없었으면 이 수사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시호가 없었으면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을 기소를 못했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정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이번에 재판부 김세현 부장이 바라보기에는 그래 아무리 수사에 협조를 했다고 하지만 사법적 정의라는 게 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쉽게 말해서 4년에서 5년을 구형할 만한 사안인데 1년 6개월 구형은 좀 너무
낮다. 나는 집행유예로 풀어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사법적 정의를 살린다는 시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예.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됐죠. 자,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이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식적으로 없는 거죠. 없습니다, 여러분.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는 혹은 뭐 죄를 자백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는 좀 형을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덜어주는 자는 요건데 오늘 저희가 찬반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부터도 잘 몰라서요. 좀 배워보는 자세로 이렇게 한번 플리바게닝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막 투표를 하진 않지만 두 분 의견이 갈리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백 변호사님. 저는 당연히 플리바게닝은 찬성입니다. 아, 도입해야 된다? 노 변호사님? 저는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사실은 그 제도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플리바게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수사와 관련해서. 게다가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많아요. 기소 독점주의 이런 것들도 혹은 수사 지휘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플리바게닝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검찰 출신 전관들만 완전히 대박 나는 거죠. 아, 대박. 그분들만 대박 나게.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권력. 검사들하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변호사들이 그 피고인의. 아, 요거 하나를 더 드릴 테니까 조금 더 깎아주세요. 뭐 이런 협상. 그렇죠. 바게닝. 그리고 우리 서로 아는데 우리 내가 A 줄 테니까 너는 B 줘라. 우리는 뭐 이렇게 해줄 테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자. 이런 얘기가 서로 간에 너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약 수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제가 저를 예를 들면 안 되겠다. 그 노변도 안 되고 배변도 안 되고 A 씨가 마약을 해서 잡혀왔습니다. 너 같이 한 사람 누구야? 제가 2명을 더 불 테니까요. 제 형량 좀 깎아주세요. 지금 하고 이게 있어요. 플리바게닝. 마약 지금 하고 있어요. 마약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플리바게닝을 도입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도 사실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장시호 씨 재판을 보시면 검찰이 아무리 형을 깎아주고 싶어도 법원에서 싫어. 그럼 끝이에요.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어차피 법원은 쉽게 말해서 올려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게 플리바게닝입니까? 아니죠, 일단. 예, 그러면요, 백 변호사님. 지금 노 변호사님, 그러면은 차라리 아예 검찰은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기소하고 안 하고 검찰 마음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럼 아예 이제부터는 그냥 그런 식으로 법원 나와? 그럼 우리는 기소도 안 하겠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 핵심적으로 반대하시는 이유는 우리 상황에서는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실은 하고 있다. 현재도 자, 백 변호사님 너무 많은 권력을 주면 안 된다 검찰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반대하는 지점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목소리인데 1992년에 미국의 이제 뉴욕 주에 대해서 가장 이제 좀 센 마피아 두목 존 고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무지 뭐 누군가가 불나 그러면 죽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최측근 오른팔이 존 고티가 16건의 살인에 관여됐다는 진술을 합니다. 대신에 본인의 형은 다 깎았죠. 아, 미국은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 있죠. 모든 범죄 인정이 됩니다. 모든 범죄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뉴욕 마피아 전체를 소탕했어요. 그러면은 그 오른팔인 사람을 굳이 감옥에 넣으면서 존 고티라는 몸통까지 못 가는 게 맞는 건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형을 깎아주고 큰 거악이나 범죄의 몸통을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수사의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 제일 큰 목적은 거악 척결입니다. 이번 사건도 장시호 씨가 물론 지금 약간 걱정되는 건 그제군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부터 조금 기류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언가 국정농단 재판 자체가 헝클어지면 그럼 그게 과연 사법적 정의 실현인지. 그러니까 장시호 씨를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맞는지 결국 몸통이었던 박근혜 최순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미국의 제도랑 우리 제도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배심원제를 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주가 그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영미법계 전유물이라고 했던 플리바게닝 제도를 작년에 일본도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데 검찰한테 그에 걸맞지 않은 칼을 주고 야 거악을 다 척결해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좀 모순이라고 실용적인 입장으로 보자. 근데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말로는 없지만 사실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원래 1년 6개월에서 1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던 것인데 구형도. 근데 1년 6개월을 구형을 하고 이제 2년 6개월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최하한으로 사실은 선고가 된 셈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거학척결의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수사 협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 범죄가 있어도 그거를 기소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아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혐의를 좀 빼준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부 증언자 형사 면책 제도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도입하려고 그랬었어요. 내부 증언자 형사 면책. 그러니까 내부 증언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그 뭐 조폭 같은 경우. 뭐 뇌물죄도 그렇고 그런 죄들 같은 경우는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법원이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못한 셈이 됐는데 법원의 기류는 좀 반대 기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도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협조하면 도와주는 방식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국정원의 그 이현수 기조실장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왕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으면 그냥 아예 제도권으로 넣어버리자. 그거를 암암리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플리방해랑 제도를 특정 범죄 몇 가지 정도는 정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옳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암암리에 지금 플리바게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처럼 법원을 기소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검찰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수사나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뇌물죄, 알선수재죄, 알선수뢰죄, 배임죄, 횡령죄예요. 근데 5대 보세요.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이 범죄들 한번 들어보세요. 뇌물죄, 그다음에 배임죄, 횡령죄, 알선수재죄 전부 다 무슨 죄입니까? 전부 다 재벌이라던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끼리 저지르는 범죄들의 유형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행위를 다 해놓고도 이제는 이거를 내가 신고하고 혹은 고발하고 적극 증언해주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방법이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플리바게닝이 도입이 되게 되면 다른 피고인들의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이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 배경 설명을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을 전면 실시는 못하더라도 5대 중대 부패에 대해서만 하자라고 지금 검찰이 추진 중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수건이에요, 대해서 이게. 수건 사업이에요. 네, 저번에 한번 도입하려다 실패하고 그다음 이번에 묘하게 장시호 재판하고 이게 좀 맞물리긴 했어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전에 노변님 말씀하신 진짜 그 5개만 해주면 그럼 다른 범죄는 형평성은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이 5개 범죄가 쉽게 말하면 거학척결에 제일 부합하는 그런 범죄이기도 하고요. 입증하기가 제일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5개가 뇌물 그거는 준 사람이 안 불면 절대 들키지 않아요. 계좌로 안 써줘요. 뇌물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범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같이 나쁜 짓 해놓고 불고 본인만 빠져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완전히 빠져나오는 건 아니죠. 그 기소 전에 형량을 협상을 하고 대신에 말 그대로 뇌물을 받은 부패한 그런 공무원들이나 그럼 고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 나가는 게 사회적 정의에 훨씬 더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 도입하면 변호사들은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다만 그게 옳으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말로 돈 없어서 혹은 검찰에게 줄 게 없는 일반 범죄자들은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뭔가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검찰하고 딜을 통해서 본인들의 죄를 깎아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부정의가 훨씬 더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거군요. 부작용이 거죠. 있을 수 있다. 협상 카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협상이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좋은 변호 선임했으니까 자주면서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본인보다 훨씬 큰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검찰에 진술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빠져나온 거지 이게 돈이 많다고 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도랑 현실이 다르거든요. 두 분 오늘 오늘 원래 Q&A 아니었어요? 원래 Q&A 아니었어요? 오늘? 여느 때보다 더 열심히 찬반 토론을 하시네요. 오늘 저희가 지금 표를 세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표를 세지는 않았지만 바깥에서의 얘기가 미세하게 플리바게닝 찬성 쪽이 우세하다고. 또 그걸 또 미세하게 세셨어요. 미세하게 하셨습니다. 플리바게닝 A부터 Z까지 이야기 나누면서 찬반 토론까지 하고 나니까 좀 뭔지 알 것 같고 어떤 게 부작용인지 어떤 게 장점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 변호사님 긴 내복 입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성근 변호사, 노영